자, 보도록 합시다. 김승욱의 역사. 자, 요거면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완전히 끝나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서 바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인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자, 단편 소설이고 액자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런데 요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는 거는 외화, 바깥쪽 이야기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합니다. 이거는 내화, 안쪽 이야기죠. 자, 제재는 자, 바로 창신동 빈민가와 양옥에서 겪은 나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주제는 현대인의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액자식 구성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액자 속 서술자가 직접 겪은 일을 액자가 서술자에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과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비되는 두 공간을 제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대인의 규격화된 삶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외양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 묘사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시켜주는, 강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액자식 구성은 기본적으로 외화, 즉 바깥 이야기와 그 다음 내화, 그렇죠? 안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거는 그림 그릴 건데 요건 안 따라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바깥 이야기, 겉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속에 안에 있는 작은 다른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 마치 액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액자식 구성, 사진 넣어놓는 액자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액자식 구성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외화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바깥 이야기는 사실 작품의 주제와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외화는 바로 뭐다? 내화를 이끌어내는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제적인 면이나 이런저런 면에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화라는 거죠. 내화는 바로 뭐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은 사실 외화보다는 내화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외화에 관련돼서도 주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외화에서 이제 서술하는 방식, 아까 우리가 특징에서 정리를 했듯이 바로 뭡니까? 원래 내화에서는 주인공인 인물이 외화에서는 바로 뭐다? 서술자의 그 뭡니까? 이야기 상대가 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서술자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뭡니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외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화로 바뀌는가 상황이 전환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만 외화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고 핵심적인 내용 묻는 문제들은 전부 다 내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나 바깥 이야기의 서술자죠, 그렇죠? 자, 이 나.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공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이 젊은이.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내화의 주인공이자 자, 외화의 나에게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공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외화의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외화라고 적어둡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화로 지금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요약에서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나는, 자, 여기에 있는 이 나가 바로 뭐다? 바로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얘는 외화의 젊은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젊은이는 서울에 유학 와서 희곡 작가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창신동 빈민가에서 거주하다가 깨끗하고 아늑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이 젊은이가 있었던 공간은 처음에는 창신동에 있는 빈민가 지역에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그쵸? 나중에 양옥집으로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 바로 이 빈민가와 그쵸? 양옥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공간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집은 규칙적인 생활의 가풍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주인 할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산책을 하며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뭡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딱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양옥집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규칙과 안정을 중시하는 양옥집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창신동 생활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비록 힘든 공간이지만 그렇죠. 반면에 사람이 사는 정이 있고 그렇죠. 자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양옥집은 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집이었지만 뭡니까? 오히려 굉장히 강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뭡니까? 오히려 자유가 사라진 그런 공간이 양옥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단골처럼 드나드는 곳은 함흥집이라는 그쵸 함경도에서 왔다는 노파가 경영하는 술집이었다. 긴 의자의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주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마시며 나는 술보다는 그 술집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되는 이 함흥집이라고 하는 공간 그쵸? 자, 이 함흥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함경도에서 왔다는 노파가 경영하는 술집이고 긴 의자의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주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마시는 그러한 조금은 특이한 술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함흥집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함흥집은 바로 뭐다? 바로 나와 외화의 젊은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서씨가 그렇지? 만나게 되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술보다는 그 집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사람을 사귀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으므로 나는 항상 혼자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나라는 인물은 술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사귀려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술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아싸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나의 성격은 저 바로 뭐다? 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바깥 이야기의 젊은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술도 알맞게 취했다고 생각되면 나는 셈을 하고 계산을 하고 외상으로 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 바라크 밖으로 나왔다. 그렇죠? 허름하게 이제 임시로 지은 집 밖으로 포차 함흥집이라는 포차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개를 쳐들면 저만치서 관광객들을 위하여 형광의 조명을 한 동대문이 그의 훤한 모습을 밤하늘에 도사려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뭐다? 관광객들을 위하여 형광의 조명을 한 동대문.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동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바로 뭐다? 작품의 사실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실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일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진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알겠죠? 그거를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의 훤한 모습을 밤하늘에 도사려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밤의 동대문 모습이. 자,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역시 내가 긴 의자의 한쪽 끝을 차지하고 누런 술을 내려다보며 앉아있는데 내 곁에 어떤 사람이 털썩 주저앉더니 주모에게 술을 청하고 나서 내 등을 툭 치며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40쯤 나 보이는 턱에 수염이 짙고 커다란 몸집에 해진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 사내는, 그쵸? 자, 지금 나에게 갑자기 툭 치면서 말을 건 사내가 바로 뭐다? 바로 나이는 한 40살쯤 돼 보이는데,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커다란 몸집에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씨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영자가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아니냐고 내게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내는 퍽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쵸? 바로 퍽 사람 좋게. 굉장히 그 사람의 성격이 좋게 보인다, 안 좋게 보인다? 퍽 사람 좋게 웃는데 성격이 좋아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서술자가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퍽 사람 좋게 웃으면서 자기도 그 집에 방을 빌려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인사가 그리 늦을 수가 있느냐고 하며 자기를 서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그 서씨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자, 내가 늦게 들어가는 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때까지 나는 서씨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만 그는 용케 나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기억해 두고 있던 모양이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나는 서씨라는 여기서부터 자, 방금 읽었던 기억해 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까지 꼭세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나와 서씨의 대조적인 성격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어떻다? 주변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자신이 사는 집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서씨는 바로 어떻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오지랖표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서씨를 알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다. 술자리 오고 가는 동안 나도 말이 하고 싶어져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가족은 어디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좀 귀찮아할 정도로 서씨에게 물어대었다. 그러나 서씨는 별로 귀찮아하지도 않고 고향은 함경도 6.25 때 단신 월남 혼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은 공사자 같은 데서 힘을 팔고 있다고 고분고분 들려주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러나 서씨는부터 고분고분 들려주었다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서씨의 착한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굉장히 뭔가 귀찮을 정도의 질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내용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씨는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진짜 성실하게 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 후로 나는 거의 매일 그 서씨와 함께 하문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그는 사귈수록 착한 사람의 전형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자, 굵게 쌍꺼풀 진 눈매는 가난한 사람답지 않게 빛나고 있어서,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서씨는 어때? 굵게 쌍꺼풀이 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가난한 사람답지 않게 빛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바로 서씨의 외양을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살아야 돼요. 자꾸 그렇게 죽은 동대문 칼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차라리 보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줄 정도지만 그는 그 눈으로서 상대편에게 친밀감을 나타낼 줄도 알았다. 영리해 보이진 않고 오히려 행동이며 머리 돌아가는 건 그 반대인 듯했다. 두터운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온 듯한 그의 한경도 사람답지 않게 느린 날씨가 더욱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자, 그는 주량이 놀라울 정도로 컸다. 그는 곧잘 자기가 버는 돈은 아마 모두 이 술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며,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넘터 웃음을 웃곤 했다. 그의 술버릇은 대단히 좋아서 취하면 떠들어대는 건 서씨에겐 어린애로나 밖에 보이지 않을 이쪽이었다. 술이 취해서 그와 어깨동무를 하고 그의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나는 그의 허리를 껴안은 셈이 되지만이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서씨의 외양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서씨의 외양 묘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면 그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훤한 모습으로 솟아있는 동대문을 향하여 한눈을 찡긋거려 눈짓을 보내곤 했다. 다음 페이지. 자, 서씨는 밤에 보는 동대문이 좋으냐고 물으면 아니, 젊은이도 저 동대문을 좋아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왔다. 낮에 거기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형광빛의 조명을 받고 있는 밤에는 참 아름다워서 좋다고 내가 대답하면 자기는 좀 별다른 의미로 동대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와 동대문은 퍽 친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친하듯이 친하다고 했다라는 거죠. 뭔가 갑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사실 이후의 사건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하여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자, 그날 밤도 술집에 돌아와서 서씨는 자기 방으로 가고 나도 내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은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 밤 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시간에 전환이 일어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소설에서 항상 언제, 주일이요, 주말이었다, 무슨 날이었다 이러면 꼭 뭡니까? 그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뭡니까? 그 새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서씨가 자신의 정체를 나에게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옷을 입은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쓰러졌는 거죠. 몇 시쯤 됐을까? 누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없다. 서씨였다. 서씨의 입에서 여전히 단내는 나고 있었으나 그래도 술은 깬 모양이었다. 나는 지금 몇 시쯤 됐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마 새벽 2시나 3시쯤 됐을 거라고 대답하며 보여줄 게 있으니 나더러 자기를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했다. 마치 보물을 캐러 가는 소년들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속삭임과 같은 그런 말투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씨의 말투가 어떻다? 마치 보물을 캐러 가는 소년들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속삭임과 같은
그런 말투였다는 거죠. 자, 뭐뭐 같이 뭐뭐 있냐, 뭐뭐 듯이 뭐뭐처럼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비유법 중에 어떤 거? 비유법 중에 바로 직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서씨의 은밀한 말투를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는 그의 그러한 기세에 눌려 오히려 내가 쉬쉬해가며 그를 따라서 밖으로 나섰다. 골목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일부러 어두운 곳만을 골라서 몸을 숨겨가며 걸었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뭐다? 남들의 눈에 지금 띄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일부러 어두운 곳만을 골라서 몸을 숨겨가며 걸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비밀스럽고 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즉 도둑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속담으로 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 이건 끼워야 돼요. 제하고. 알겠습니까? 자신의 발을 이제 발이 저리다라는 뜻입니다. 왜? 잘못하니까 괜히 혼자 속으로 뜨끔하는 거야. 지금 사실 뭡니까? 정말 떳떳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괜히 이제 쫄려가지고 이렇게 몸을 숨겨가지고 굉장히 뭐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자, 도중에 내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동대문이라고 대답했다.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이 시간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이 시간. 지금은 여러분들 새벽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어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긴 하지만, 그지? 자, 근데 지금은 뭡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밤에 돌아다니는데 제약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1960년대, 70년대 이때가 배경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군사 독재 정권 때 우리나라에 통금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이 시간에 가로등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에 서씨가 나와 함께 동대문에 갈 필요는 무엇인지 나는 그 의혹과 불안에 눈알을 동글동글 굴리면서도 얌전하게 그를 따라서 고양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의혹과 불안을 느끼면서 서씨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의혹과 불안, 이것이 바로 뭐다? 서씨를 따라가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잠시 후에 우리는 한길 저편에 기와짝 하나까지도 셀 수 있을 만큼 밝은 조명을 받고 있는 동대문이 서 있는 곳까지 와서 골목에 몸을 숨겼다. 서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나서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내자 나에게 이 골목에 가만히 숨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구경해달라고 말했다. 내가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럼하고 고갯짓으로 대답하자 그는 희죽 한번 웃고서는 재빠르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날랜 몸짓으로 한 길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동대문 성벽 밑의 그늘에,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일단 몸을 숨기고 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동대문의 본 건물은 집채만한 크기의 돌로 된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축대의 높이는 6m 남짓 되어 보이고 그 축대에서 시작되어 역시 커다란 돌이 쌓여 이루어진 성벽이 건물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 성벽을 서씨는 마치 고계단의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익숙하고 민첩한 솜씨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렇지? 마치 고계단의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익숙하고 민첩한 솜씨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서씨가 성벽을 오르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역시 지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서씨가 익숙하다는 거, 바로 처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푸른 조명을 받으면,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좀, 뭡니까? 새파란 조명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비일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치? 마치 일상적이지 않은 듯한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조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푸른 조명을 받으면 서씨가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광경은 나로 하여금 신비한 나라에 와서 거대한 무대 위에 장엄한 연극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이라는 이제 배경과 서씨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는 뭡니까? 왠지 모를 감동을 지금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단 하나의 넓은 빗살이 펼쳐지고 그 빛에 의해 풍경이 탄생하여 오만한 마음을 가진 양 흔들리지 않고 정립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어쩌면 호소하는 듯한, 어쩌면 도전하는 듯한, 어쩌면 그것의 손짓에 응하는 듯한 몸짓으로 몸의 온갖 근육을 움직이며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그 사람은 문득 나에게 전율조차 느끼게 했다라는 거죠. 자, 올려놓고. 자,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이따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서씨가부터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뭐다? 서씨의 비범한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역사, 힘력자의 선비산자를 쓰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갑자기 그렇죠.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나눠놓았다. 다음 페이지. 돌들의 위치를 바꿔놔버린 거죠. 그렇죠? 자,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왜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일까? 바로 눈앞에서 봤지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밑줄 칩시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서씨의 그렇죠? 비현실적인 광경을 실제로 봐서라는 거고, 그쵸? 아직까지는 바로 뭐다? 믿겨지지 않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봤지만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정도 돌이면 돌 하나당 뭐 1톤씩 하는 그런 돌일 텐데, 그죠? 자, 고담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즉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힘센 장수 같은 사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서씨에게서 받은 그렇죠? 경이로운 느낌을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역사. 서씨는 역사다. 그렇죠? 힘센 사람이라는 거죠. 하고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뭡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씨는. 자,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 좀 더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서씨 그런 뭡니까? 그 살아온 과정, 그 다음에 힘이 이렇게 센 원인, 이런 거 집안 내력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역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는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즉 과거 서씨의 뭡니까? 조상들은 어때? 그들은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과거 역사들, 즉 서씨의 조상들이죠. 그래서 역사들이 가졌던 힘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힘이 센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뭐다? 그러나 이 서씨에 있어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그렇죠? 힘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시대적인 모습으로 보면 대조의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힘을 바라보는 관점만 따지고 보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힘이라는 것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뭡니까? 예전에 가치 있던 것이 현재는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그렇죠? 시대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힘센 여자 도봉수령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그치?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자,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즉 바로 뭐다? 선조의 영광은 그저 단순한 푼돈에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씨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자, 다음 페이지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즉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행금지 시간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누구도 거리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유일하게 있는 사람은 경찰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회 그 풍기물난 단속반이라고 이때는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바로 뭐다? 명부의 선조들에게 저승에 있는 선조들에게 그냥 이 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만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것은 변화된 자, 세계 속에서 혹은 시대 속에서 자아를 지키려는 자기 방어의 행위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확인의 행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바로 뭐다? 현대에는 현실적 효용이 없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대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뭡니까? 바로 밤중과 대조가 되는 시간이고,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명의 시간이 바로 대낮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밤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어느 정도 좀 마음껏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죠? 대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효용이 없는 그러한 능력이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이 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낮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이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자,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자, 그 집, 그날 많은 얼굴들이,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그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바로 뭐다? 바로 창신동에 있는 빈민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의 생활. 그 생활이 헤어날 수 없는, 헤어날 길 없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궁핍, 무질서, 퇴폐, 이런 것들이 있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고, 즉 서씨로 대표되는 이 창신동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뭐다? 현대의 신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옮겨온 바로 뭡니까?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이 연주되는 악기로 연주되는 집.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양옥집이고, 그렇죠? 이 양옥집은 바로 뭐다? 장신동 빈민가와 대조가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혐오증을 형체를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바로 뭐다? 권태와, 그렇죠? 혐오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바로 뭐다? 양옥집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죠. 자,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 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칠 시간을 재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칠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뭡니까? 좀 소리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나는 바로 서씨의 그런 과거의 행동을 바로 뭐다? 거짓없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없는 행위는 바로 이거는 서씨의 행동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회상했기 때문에 현재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뭐다? 이 서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서씨가 내게 보여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가 생각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서씨의 행동을 바로 뭐다?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워낙 비현실적이고, 적인 행위이고, 현실의 가치 체계에서 효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나는 바로 뭐다?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도 이것이 바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즉 바로 서씨의 힘, 즉 이거는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힘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집은 바로 양옥집이죠. 이 가풍이
혐오스럽다는 거죠. 즉 비록 서씨는 바로 뭡니까? 현실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힘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알겠죠? 오히려 그 속에서 동대문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훨씬 더 뭡니까? 그 집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은 더 좋은 양옥집이지만 이곳은 매일매일이 똑같이 규칙적인 생활하는 그런 모습일까 마치 무언가에 얽매여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씨의 삶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집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그 집에 이 집의 양옥집에서의 삶이 뭡니까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올마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 앉아서 기타를 퉁겨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은가.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뭡니까? 갑자기 지금 나는 불현듯이 기타를 치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집에서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 집에서 기타를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경직된 양옥집 의 질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다색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시간과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밑줄 시작 바로 같은 자 다음 페이지 자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까지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다? 나의 행동이 나의 행위가 그렇죠? 외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나는 이 집의 가풍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혐오스럽다고 했으니까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대한 가풍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가운데서도 방바닥에도 차서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는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은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은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기타를 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자, 존경심이 바로 양옥집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죠. 굉장히 깨끗하고 멋진 집이니까 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나는 이내부터 알았다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인식의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존경심을 가졌지만 바로 뭐다? 부정적으로 재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해와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점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늘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지금 바로 뭐다? 전부 반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바로 현대 그런 뭡니까? 사람들의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바로 뭐다? 매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양옥집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현대 도시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뒷부분 줄거리를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나는 이 집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밤중에 피아노를 시끄럽게 치게 되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피아노에서 떼어낼 때 고독함을 느낀다. 나는 공원에서 만난 나에게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고독함을 느낀다. 여기까지가 바로 내화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부터 질문을 던진다까지 여기서 다시 외화가 제시가 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화와 외화 사이에 안쪽에 내화, 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작품,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씨라고 하는 인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두 가지 정도를 추려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서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뭐다? 비록 굉장히 비현실적일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능력,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인물을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서씨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를 필두로 한 창신동 빈민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뭐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작품으로 보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자궁공에서 나오는 난쟁이 가족들, 혹은 바로 뭡니까? 그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원미동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다음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보면은 노새 두 마리 같은 작품에 보면 여기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변화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양옥집 사람들은 바로 뭐다? 겉으로는 굉장히 현대 문명에 굉장히 잘 적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에 이제 서술자도 뭐라고 하면 그들이 바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문명화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뭡니까? 인물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자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렇죠? 이러한 작품은 이제 우리가 그 희곡 중에 보면 원고지 같은 작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수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돈만 버는, 기계로 전략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제목이 원고지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벽지부터 시작해서 침대, 소파의 무늬, 그다음에 그 교수가 입고 있는 양복의 무늬가 전부 다 원고지 무늬야.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현대인들의 그런 매일이 반복되는 그 일상적인 삶, 기계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소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뭡니까? 현대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김승옥의 역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남은 시간은 또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